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 이제 세무 2급 투자 자산 편입니다. 그 중에 핵심이 매도 가능 증권. 우리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 가봅시다. 미리 교재 다 보지 말고 먼저 혼자 풀어보신 다음에 같이 들으면 효과가 좋을 거고요. 제 교재 없으신 분들은 각자 가지고 계신 교재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걸 찾으래요. 단기 매매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은 원칙적으로 공정가치로 평가해라. 굉장히 중요하죠. 공정가치법. 그 다음에 단기 매매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의 미실현 보유손익, 다른 말로 하면 평가손익이죠. 평가손익. 평가손익은 단기손익 항목이다, 단기순익 항목이다는 아니잖아요. 단기 매매 증권 평가손익, 단매라고 할게요. 단기 매매 증권 평가손익은 평가이익이나 손실, 평가손익은 단기손익이죠. 단기손익, 즉 영업의 수익이나 영업의 비용, 단기손익, 영업의 손익, 영업외 수익이나 영업의 비용이죠. 영업의 손익. 그 다음 중요한 건 매도 가능, 매도 가능 증권 평가손익은 자본이죠. 자본. 정확히는 기타 포괄손익, 기타 포괄손익이에요. 기타 포괄손익 누계. 자, 그럼 결론은 2번 틀렸죠. 당연한 거죠. 그 다음 매도 가능 증권은 보유 목적에 따라 유동자산이나 투자자산. 이건 실기할 때도 이거 중요한 거잖아요.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보유 목적에 따라 목적에 따라가 아니지, 사실은 기간이잖아요. 기간. 보유 기간이나 목적에 변화가 생기면 원래는 아무 말도 없으면 매도 가능 증권 실기로 따지면 123번하고 178번인가 아마 코드를 외우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중요한 건 매도를 실기 입력할 때 매도를 딱 검색하면 코드가 두 개 떠요. 그 중에 위에 뜨는 게 유동이죠. 그 밑에 뜨는 게 비유동. 위에 뜨는 게 유동자산. 정확히는 당좌자산이고 밑에 뜨는 건 비유동자산. 즉 정확히는 투자자산이죠. 그 아무거나 하면 안 되지. 아무 말도 없으면 밑에 거 비유동자산을 줘야 되고, 만약에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거나 처분이 확실하다. 그럼 유동 위에 거 해야 돼요. 이것도 실기 시간에 아마 안 들으신 분은 실기를 좀 들으세요. 그 다음에 단기 매매 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하면 매도 가능 증권 변경해야 됩니다.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에요. 종종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 그리고 동영상은 계속 여러분 교재 없으신 분은 특히 일시정지하고 눈으로 째려보고 그 다음 다시 일시정지 풀고 보고, 아셨죠? 자,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하는 경우와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하는 경우에 단기 손익의 차이 금액은 얼마냐? 차이 금액. 자, 이거 되게 중요한 거죠. 이것도. 자, A 회사 주식 1000주를 5,000원에 매입하면서 거래 비용으로 발생했구나. 이게 포인트네. 거래 비용. 여기는 안 써 있지만 또는 수수료라고 나올 수도 있죠. 수수료 또는 거래 비용이 다른 말로 거래 원가라고도 해요. 거래 원가 또는 부대 원가. 거래 원가, 부대 원가 다 엉딩이나 방딩이나 궁딩이나 같은 말들입니다. 그리고 기말에 주당 5,000원 평가됐대. 물어본 게 단기 손익의 차이인데 이거 쉽지 않네. 어렵네. 자, 우선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거 수수료가 단기 매매 증권이었다면 단기 매매 증권이었다면 수수료가 비용으로 처리하죠.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죠. 영업의 비용, 수수료 비용. 구입할 때 수수료 비용으로 5만 원 처리합니다. 5만 원. 자,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건 기말에 공정가치를 평가하는데, 자, 원가는 5,000원이었잖아요. 근데 5,500원이면 5,500원 늘었으니까 평가 이익이 발생하죠. 주당 500원에 1000주야. 500원에 1000주면 50만 원이지. 50만 원. 그럼 55만 원이 단기 순이익의 아니구나. 이건 비용이니까 마이너스고 이건 플러스니까 45만 원 순이익이 증가합니다. 근데 매도 가능 증권일 때는 이 수수료 어떻게 처리하죠? 원가에 산입하지. 매도 가능 증권에 원가에 산입하잖아요. 그럼 매도 가능 증권 수수료 비용 안 생기죠. 평가손익은 중요한 건 평가손익은 생기죠. 수수료 비용은 안 생깁니다. 그러나 평가이익은 생겨요. 평가이익은 그럼 이건 원가가, 그럼 이거 이렇게 하면 얼마? 이게 500만 원이고 5만 원이니까 505만 원인데 기말 공정가치가 5,500이니까 550만 원. 이제 45만 원 늘은 거 45만 원 늘어요. 45만 원 증가합니다. 45만 원 증가해요. 그럼 똑같냐? 아니지. 얘는 방금 전에 위에서도 했지만 얘는
자본, 기타 포괄손익이잖아요. 단기손익이 아니잖아요. 그럼 매도 가는 증권에서는 결론은 단기손익으로 나올 금액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럼 결론은 차익이 얼마? 45만 원. 그죠? 이거를 여러분이 답 안 보고도 알아서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완벽한 거죠. 쉬운 거 아니죠? 내용을 알고 보면 쉬워. 사실은 제가 설명하느라고 이거 다 썼지만 아는 사람은 매도 가는 증권이면 수수료 비용이 아니야. 그리고 평가손익은 자본으로 인식하네. 그럼 손익을 구할 필요가 어디 있어? 뭐하러 구해? 저는 설명상 구한 거죠 지금. 별로 이거 이해만 하면 되죠. 됐죠? 자, 포인트 중에 하나가 수수료. 구입할 때 원래는 원가의 산입이다. 그러나 단기 매매 증권일 때만 단기 비용 처리한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유가증권이 뭐다냐. 보유기간 중 평가 방법을 공정가치법으로 한다. 단기 아니면 매도겠죠. 그 다음에 보유기간 중 평가손익을 자본으로 인식한다. 이건 매도잖아. 그럼 이게 답이지 뭐. 그리고 지분증권, 채무증권, 매도 가는 증권에 결과적으로 이거 있잖아요. 왜? 자, 지분증권일 때는 단기 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 그리고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지투가 있는데 지분증권 주식일 때는 단기 매매, 매도 가능, 그리고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중에 하나로 분류를 하고, 채무증권, 지분증권이 아니라 채무증권, 채권일 때는 단기 매매, 매도 가능, 만기 보유로 분류하잖아요. 주식일 때는 만기 보유로 가는 경우가 없고, 채무증권은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으로 가는 경우가 없지요. 당연히 돼 있어야지. 자, 이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런 정도 가지고 코 벌름벌름 대고 씩씩거리고 있고 그러면 큰일 나요. 자, 다음 문제는 또 뭐다냐. 우리 시험은 이렇게 이론형 문제, 요즘은 말 문제라고 하대. 이게 말로 써 있대. 저는 아무리 봐도 글로 써 있는데 어쨌든 말 문제라고 하대. 어쨌든 유가증권의 손상차손, 옛날에는 감액 손실인데 요즘은 다 손상차손이에요. 손상차손 설명으로 틀린 걸 찾으래. 이런 문제도 쉬운 건 아니죠. 쉬운 건 아닙니다. 쉬운 건 아닌데 어쨌든 지분증권, 주식, 지분증권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을 걸로 추정되는 금액이 원가보다 낮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거가 있다면 이에 대해 손상차손은 시가가 현저히 하락했고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다. 낮다 이럴 때 쓰는 게 손상차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원가보다 작다. 그러니까 거의 못 받을 것 같다, 날릴 것 같다, 이런 거예요. 어쨌든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유가증권의 손상차손 원칙적으로 개별 유가증권별로 따로따로 하고 따로따로 측정하고 인식하는 게 원칙이다. 이건 당연한 거지. 이건 당연한 거고. 3번. 그 다음 유가증권의 손상차손 또는 손상차손의 회복은 환입이에요. 근데 기타 포괄손익이냐? 그건 아니지. 손상차손은 그냥 비용이에요. 손상차손은 영업의 비용이에요. 영업의 비용입니다. 환입은 영업의 수익이지. 환입은 영업의 수익이죠. 환입은. 기타 포괄손익이 아니라 결론은 단기손익입니다. 기타 포괄손익이 아니라 단기손익. 자, 그 다음 답 나왔죠 참. 그 다음에 만기 보유증권의 손상차손 인식한 후에 이자 수익은, 이건 좀 어려운 얘기죠. 엄청 어려운 얘기야. 회수 가능액을 측정할 때 미래의 현금 흐름을 예측할 때 할인율 있죠. 이때 사용한 이자율을 적용한대. 이건 너무 어려워요. 사실 우리 세무 2급 이론을 이게 손상차손 이자율 적용까지 이렇게 깊게 들어가진 않거든요. 아마 전산세무책에 이것까지만 잘 써있는 책이 아마 없을걸요. 사실 이런 거는 그렇다고 이걸 공부를 해라 마라 하긴 좀 애매해. 우리 시험 범위에는 물론 손상차손이란 자체도 어려운 거예요. 사실 이 자체도 세무 2급의 일반적인 문제 수준에 비해서는 난이도 상이에요. 거기다가 이게 들어가 있다? 상상이야. 상상에 상상을 더했어도 아니고 이거. 어쨌든 이거는 어려워요. 손상 이후에 이자 수익 인식할 때 처음에 적용했던 이자율 있죠? 그걸로 하는 거예요.
회수 가능액을 측정할 때 현금 흐름 할인율로 사용한 이자율을 가지고 이자 수익을 산출합니다. 손상할 때, 손상차손 인식할 때 계산한 이자율을 가지고 이자 수익 인식해. 원래는 처음에 최초의 발행 당시에 시장 이자율을 유효 이자율로 하거든요. 근데 지금 손상됐어. 그럼 손상차손 인식할 때 사용했던 이자율을 적용한다. 이게 이 문장 자체가 공부를 아니면 이론적으로 깊이 들어가야 되고, 사실 일반적인 전산세무 수준에서는 여기까지는 안 나옵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거 몰라도 이걸로 답이 나오잖아요. 우리 시험 그렇게 답을 찾는 거지 뭐. 이것 때문에 공부를 더 깊게 하면은, 물론 공부하면 좋겠지만 그렇게까지 투자할 필요까지는 없다. 참고하시고 넘어갑니다. 자, 그다음 유가증권 설명 중에 잘못된 걸 찾으래. 잘못된 거. 하여튼 동영상은 수시로 멈추면서 알아서 정리하세요. 자,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단기 매매와 매도 가능 공정가치로 평가해라. 중요하죠. 그리고 평가손익은 단기손익과 기타 포괄손익. 아까 평가손익을 얘는 단기손익, 얘는 기타 포괄손익, 기포, 이런 얘기 했었고 맞고, 두 번째 손상차손에 대한 객관적인 증가가 있는지를 매년도 평가해야 돼요. 그리고 손상의 증거가 되는 사유들이 써있긴 한데, 이런 내용까지 하면은 사실 제대로 하려면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그 다음 매도 가능 증권은 만기 보유 증권으로 재분류할 수 있으나 만기 보유 증권은 매도 가능 증권 재분류할 수는 없다. 이것도 어려운데, 이것도 재분류 가능합니다. 재분류 가능해. 일단은 그거하고, 자, 이건 아까 나왔네. 단기 매매 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하면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 변경해야 된다. 이런 얘기. 다시 위로 와서 단기 매매 증권, 제 기본서 그리고 기본 강의할 때 적어드린 거죠. 단기 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이 있어요. 근데 단기 매매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 분류 변경 원칙적으로 안 된다. 그리고 단기 매매 증권과 만기 보유 증권 분류 변경 안 된다. 단 예외적으로 단기 매매 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하면, 시장성을 상실하면 매도 가능 증권으로 변경한다. 이런 얘기 있고,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과 만기 보유 증권은 상호간의 분류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죠. 왜 그러냐면 가장 중요한 특징이 이거예요. 단기 매매 증권 평가손익은 단기손익이고, 평가손익이 단기손익, 즉 손익계산서상 순이익에 영향을 주고, 매도 가능 증권은 평가손익을 기타 포괄손익, 자본으로 인식하잖아요. 따라서 단기순이익하고 상관이 없죠. 근데 얘는 단기순이익하고 상관이 있고 얘는 단기순이익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분류 변경하면 안 돼. 만약에 그럼 이익을 조작하는 데 쓸 수 있어요. 근데 매도 가능과 만기 보유는 바꾸더라도 어차피 자본이죠. 있는 손익이 단기 순이익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 분류 변경 서로 가능합니다. 그런 얘기까지 알면 다행이고, 그래도 이론 강의 시간에 들었다 그러면 다행이에요. 제 교재 이거 써드렸죠. 교재에 써드렸습니다. 이유까지는 몰라도 상관은 없고, 이거 6번 7번까지 있구나. 자, 6번 갑니다. 6번 유의적인 영향력. 예전에는 중대한이라고 했죠. 예전에는 중대한 영향력 이랬는데 요즘은 유의적이라고 나와요. 유의적인 영향력 행사로 투자 주식을 지분법으로 평가하는데, 투자자가 상대방 피투자자에 대해서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이 사유가 기본서에 몇 개 써 있잖아요. 피투자자의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하는 자체가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거죠. 그 다음 배당이나 또는 분배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걸 포함한 정책결정과정,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자체가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 경영진의 상호교류, 경영진이 왔다 갔다 해. 그리고 투자자와 비투자자 사이의 중요한 거래가 왔다 갔다 해. 당연히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답은 4번. 일반적 기술 정보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핵심적인, 필수적인, 왜 이래 이거 너무 벌어졌죠? 다시 핵심적인 기술 정보, 필수적인 기술 정보를 제공한다. 핵심 기술을 제공한대. 핵심 노하우를 전수한대. 그럼 이건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요. 그리고 이 문제는 사실 쉬운 문제 아니죠. 이것도 우리 시험에 일반적으로 잘 안 나옵니다. 요건 제가 딴 걸 집어넣은 거죠. 근데 요런까지 공부하셔야 돼요. 7월 1일 날 내놓으라 배째라, 이거 뭔 소리야. 어쨌든 주식의 30%를 1,500만 원 취득했대.
근데 베제라의 순이익은 200만 원이었고 80만 원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대요. 이때 지분법을 적용해서 평가한다면 재무상태표에 보고할 투자 주식, 즉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지 지분법을 적용한다고 그랬어요.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의 장부 금액은 얼마냐 이건데 이 내용 자체를 제 강의를 안 들은 사람은 아예 모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 세무이급에 일반적으로 인원 정도 문제 나오냐? 솔직히 잘 안 나옵니다. 근데 나오고 말고는 시험장 가봐야 하는 거예요. 자, 쉬운 문제는 아닌데 일단 처음에 취득했을 때 차변에 G2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1,500만 원 주고 샀죠? 1,500. 그리고 피투자에서 순이익 발생해서 그럼 순이익의 30%는 내 거죠. 그럼 지분법 투자 주식의 증가 200만 원에 30% 그럼 60만 원 증가시키고 이때 대변에 쓰는 말이 지분법 이익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 제치고 요 지분법 이익만 따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이분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얘만 따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배당금 결정이 됐어. 그러면은 그 중에 굳이 따로따로 다 분개하면 차변에 미수금이 나옵니다. 미수배당금, 미수배당금이 먼저 나와. 결의만 했을 때. 그럼 80만 원에 30% 24만 원이 내가 받을 몫이고 그리고 그만큼 내 지분은 줄어들어. 이제 받으니까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G2 24. 그 나중에 진짜 이제 배당을 받으면 차변에 현금 들어오고 대변에 미수배당금이 없어집니다. 미배가 없어져요. 자, 근데 굳이 뭐 분개를 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과정이 이렇다는 거지. 그래서 이 과정이 어느 정도 된 사람은 답만 구하려면 쉬워요. 자, 원가. 결론적으로 답은 이렇게 된 거지.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의 장부 금액은 이렇게 된 거죠. 요렇게. 그럼 1560에서 24를 빼. 그러면 요거 결론 36만 더하니까 1536 요거죠. 근데 답만 구하려면 사실은 쉬워요. 자, 원가가 1,500만 원이었어. 플러스 단기 순이익이 발생하면 증가합니다. 단기 순이익이 발생하면 증가하고 그 중에 배당금 받는 만큼은 줄어. 그거에 내 지분 30%니까 이만큼 늘어요. 이익이 발생하면 지분이 증가하는 거야. 내가 주식회사 주식을 투자했는데 그 회사가 돈 벌었다. 그럼 나한테 배당을 준단 말이에요. 증가하는 거지. 저 얼마 전에 배당 받았다고 문자 왔어요. 100원. 100만 원 아니고 100억 아니고 100원. 넘어가요. 어쨌든 그래서 결국은 한꺼번에 계산하면 배당금 받을 걸 미리 빼고 계산해. 그럼 120만 원에 30%면 36만 원. 그 1,500에 36만 원 더해서 1536. 바로 나와요. 답만 구하려면 이렇게 구하면 돼요. 근데 이 내용 자체를 본 적이 있다. 그럼 다행이고 나는 안 배웠는데요. 그럴 수도 있어요. 세무이급에서 보통 이거 강의 안 하거든. 왜? 잘 안 나오니까. 근데 문제는 시험장 가봐야 알아요. 그리고 시험 범위에 속하죠. 이거 속합니다. 그리고 이것만 물어볼 수도 있다고 그랬죠. 저 지분법 손익은 영업의 수익이에요. 즉 영업의 수익이니까 단기 손익으로 인식할 금액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요 금액 60만 원이에요. 배당받은 건 실제로 받은 건 24만 원 아니냐? 상관없어요. 그거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배당금 받은 건 이제 수익이 아니라 미수 배당금에서 빼주는 거죠. 그 지분법 주식에서 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으로 인식할 금액은 이겁니다. 60만 원. 이것만 따로 나올 수도 있어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게 우리 시험에 안 나오기 때문에 강의를 아예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그건 시험장 가봐야 하는 거니까 일단 여기까지는 해두시는 게 맞고 최근에 나왔던 문제 중에 유가증권에 대한 걸 찾아봅시다. 유가증권에 대한 건데 자 일반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 틀린 거 101회 이것도 얼마 안 됐죠. 100회 이후 거만 한다고 그랬어요. 100회 이전 거까지 하면 끝도 없으니까. 그다음 매도가는 증권의 취득 시점에 제공한 대가 외의 수수료, 이전 비용 등은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한다? 아니지. 원가의 산입이잖아요. 원가의 산입이고 이 얘기는 단기 매매 증권일 때지. 단기 매매 증권일 때는 수수료는 별도 비용 처리하잖아요. 900번 때. 우리 실기에서도 나오죠? 실기에서도 나옵니다. 그죠? 자, 그다음 두 번째 단기 매매 증권이나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 변경되지 않는 건 매도 가는 증권이다. 지금 이거 틀린 거니까 이건 답은 이미 나왔네. 재미없게. 그다음 단기 매매 증권이나 만기 보유 증권이 아니면 매도 가는 증권. 단기 매매, 매도 가는 만기 보유. 그 여기는 없지만 주식일 때는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도 있긴 있죠. 그죠? G2가. 그다음 매도 가능 증권을 공정 가치로 평가할 때 발생하는 평가 손익은 단기 손익에 영향을 안 미치죠. 왜? 자본이잖아요. 기타 포괄손이 자본으로 인식하니까.
그다음 만기 보유 증권은 1년 이내 만기 도래할 때는 유동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다. 앞에서 왜 매도 가능 증권 분류할 때 123번하고 178번이 있다고 그랬고 코드를 외우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다음 만기 보유 증권일 때는 124번하고 181번으로 떠요. 그럼 위에 있는 게 유동자산이고 밑에 있는 건 비유동자산, 투자자산입니다. 아무 말도 없으면 투자자산으로 분류해야 돼요. 그 얘기입니다. 같은 내용이고요. 그 다음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 틀린 걸 찾으래요. 106회면은 진짜 따끈따끈하죠. 그 다음 단기매매증권에 대한 미실현 보유손익, 즉 평가손익은 기타 포괄손익이 아니고 단기손익이잖아요. 뭐요? 답 나왔네. 재미없게. 답 나왔죠? 네, 답 나왔어요. 그 다음 단기매매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하면 매도 가는 증권. 가만 있어봐. 이번 시간만 해도 이거 몇 번 읽었죠? 벌써 몇 번 나왔죠? 3번인가 나왔잖아요. 지금 요것만. 우리 시험 잘 나옵니다. 다른 시험도 마찬가지고 또 매도 가는 증권에 대한 평가손익은 기타 포괄손익이다. 계속 나왔죠. 지금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리고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으로서 만기 상환 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 가능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능력이 있으면 만기 보유증권 분류합니다. 당연하죠. 기본 정의입니다. 아 이거 좀 어렵다. 신난다. 어렵다. 신난다. 자 22년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익을 구하래요. 100회 21년 7월 달에 구입 취득했고요. 12월에 공정가치로 평가했겠죠. 그리고 22년 2월 달에 지금 처분했습니다. 1000주 중에 100주네. 1000주 중에 100주야. 자, 이거 물어본 게 처분 손익입니다. 재밌죠? 아는 사람은 쉬워. 자, 답만 구하자면 간단합니다. 자, 100주고요. 곱하기 처분 금액 주당 3,000원. 마이너스 최초의 취득가액 5,000원. 답만 구하면 쉬워. 그럼 주당 2,000원 손실의 100주야. 2,000원 손실의 100주니까 마이너스 20만 원인가? 20만 원 손실입니다. 답만 구하려면 정말 간단합니다. 답만 구하려면 정말 간단합니다. 그럼 20만 원 손실 이거. 그럼 중간에 공정가치 평가한 거, 평가이익 나온 거, 그건 그거고. 답만 구하면 이거예요. 답만 구하면 정말 간단해. 자, 말로 하면 어떻게 됐죠? 지금 이제 매도 가능 증권이잖아요. 매도 가능 증권의 매가 처분 손익. 처분 손익을 구하는 걸 말로 하면 처분가액 마이너스 취득원까지. 그럼 끝난 거야. 자, 그런데 그냥 말로 한 개에 일단 쓸게요. 그럼 답만 구하면 이렇게 쉬워요. 처분금액 주당 3,000원, 취득원가 5,000원. 중간에 평가한 건 아니 그건 그거고 이거예요. 근데 원래 이론적으로는 자 처분금액에서 원래는 장부금액을 빼줘야죠. 거기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장부상에 계상되어 있던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손익을 가감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못 알아듣는 사람은 이론 강의를 제대로 안 들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요 매도 가능 증권의 장부 금액은 전년도 말 공정가액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돼야 이론을 제대로 들은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 장부 금액에서 요 장부 금액의 매도 가능 증권 평가손익을 가감한 금액이 곧 취득원가잖아요. 여기까지 알아들어야 제 이론 강의를 들으신 거예요. 만약에 못 알아들으면, 근데 이건 무조건 알아야 돼요. 우리 세무 2급 수준에서 여기까지는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걸 안 배웠거나 그러면은 잘못 배운 거예요. 이거 여기까지 해야 돼. 우리 시험 이미 나온 건데?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 말까지 알아들어야 이론 공부를 제대로 하신 거예요. 아셨지요? 근데 이게 회계처리 들어가면 되게 어려워. 근데 이론만 하면, 더군다나 아니 1000주인데 1000주 다 팔았으면 그래도 쉬운데 100주만 팔았어. 이건 진짜 어려운 거예요. 답은 벌써 나와서 다행이지. 벌써 나왔죠. 근데 이걸 분계로 설명하고 이러면은 복잡합니다. 그래도 일단 했으니까. 근데 일단 요거 기억하세요. 요거. 참고로 참 이게 매도 가능이 아니라 만약에 단기 매매 증권이었어.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익이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처분가액
마이너스 장부가죠. 이때 장부가는 전기말 공정가 이겁니다. 그럼 만약에 단기매매증권이었다면 100주 곱하기 처분가액은 3,000원이지 주당 3,000원 마이너스 이때 장부금액이 전기말 공정가치가 안 나와 있구나. 원래 이거 처음에 샀던 게 500만 원이고요. 500만 원이고 천주에 5,000원이니까 500만 원이지. 500만 원인데 평가이익이 100만 원이래. 그럼 600만 원에 평가됐다. 그럼 주당 6,000원이란 얘기예요. 주당 6,000원. 그럼 주당 3,000원 손해봤네. 그럼 30만 원 손실입니다. 마이너스 30만 원. 30만 원 손실 어디 갔니? 없네. 단기 매매 증권이었으면 30만 원 손실입니다. 단기 매매 증권이었으면 30만 원 손실입니다. 이거 정리해 두셔야 돼. 정리해 두셔야 돼. 자,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이었을 경우와 매도 가능 증권 이거 증권이었을 때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답을 여기서는 마이너스 20인데 여기는 마이너스 30이야. 이거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설명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거예요. 자, 일단 설명은 충분히 드렸지만 또 아까 분계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분계를 한번 해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지금 설명드린 거를 여러분이 깨우치도록 이론 강의를 듣고 오셔야 돼. 자,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분계로 하면 좀 길어요. 자, 이 문제는 더군다나 일부를 팔았어. 이럴 때는 펜이 좀 지저분한데 넘어갈게요. 분계를 미리 써놓을 거 그랬나 이쁘게. 어쨌든 21년 7월 5일은 일단 매도 가능 증권 구입했잖아요. 천주에 5,000원이면 500만 원. 만 단위로 할게요. 만 단위. 그럼 장부 금액은 500이에요. 잠깐요. 요것도 잠깐 이렇게 쓸게요. 다시. 제가 T 계정을 그릴게요. 제가 이론 시간에 이런 식으로 설명했을 거예요. 매도 가능 증권 처음에는 500이죠. 500이고. 그다음 21년 12월 31일 날 자, 매도 가능 증권을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평가 이익이 있대. 그럼 평가 이익이 있다는 얘기는 대변에 이제 매도 가능 증권 빼고 그냥 평가 이익만 쓸게요. 평가 이익이 100이야. 그럼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이 증가했다는 얘기죠. 메가 커피숍이 아니고 자, 메가 이렇게 평가 이익. 그러면은 21년 말 현재 매도 가능 증권 메가는 600이 된 거잖아요. 600이 됐고 그리고 평가 이익.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100이 생긴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저기 이론 시간에 제가 이런 거 설명드렸어요. 자, 기말 장부 금액은 공정가액이고 이 공정가액의 평가손익을 가감한 금액 결국은 500이죠. 처음에. 그럼 처음에 500 주고 샀다는 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처음에 500 주고 샀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이런 설명도 드렸죠. 그리고 다시 또 이제 문제로 돌아와서 22년 2월 1일 날 처분했어요. 그럼 매도 가능 증권을 처분했는데 중요한 건 참말로 자, 다 파는 게 아니죠. 다 팔았으면 그냥 딱 600 쓰면 되지. 근데 1000주 중에 100주만 팔아서 10분의 1. 그 600만 원에 10분의 1로 가야지. 600만 원에 10분의 1로 가야지. 60만 원. 즉 장부가죠. 요 금액이 장부가잖아요. 원가가 아니잖아요. 장부가지. 전년도 말 공정가 기준 장부가. 60만 원이 어떻게 나왔나? 1000주 중에 100주 10분의 1. 이거 굳이 뭐 1000주 중에 100주 이거 안 써드려도 이 정도는 알아듣겠죠. 설마. 1000주 중에 100주. 이걸 못 알아들으면 곤란한디. 그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죠. 진짜 중요한 거. 매도 가능 증권을 없애주면 관련돼서 장부에 계상되어 있던 평가손익도 같이 없어지잖아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을 없애주는데 이것도 10분의 1이지. 이것도 10분의 1. 이게 10분의 1이면 1000주 중에 100주면 10분의 1이잖아요. 그럼 얘도 10분의 1에서 10만 원 없애줘야 돼. 그리고 차변이 이제 처분한 거 현금이라고 치고 100주에 3,000원씩이니까 30만 원이잖아요. 그리고 대차 비교해 보니까 대변이 커. 그럼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이 된 거죠. 분계로 표시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근데 답만 구하려면 아까 처음에 간 것처럼 처분가액과 취득원가 비교하면 끝이야.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여러분 나름대로 혼자 이렇게라도 풀어서 이걸 답을 나름대로 구했다. 그럼 여기까지만 구했어도 훌륭한 거죠. 잘하시는 겁니다. 박수 잘하시는 거야. 근데 거기서 좀 더 숙달되고 이제 확실히 개념이 잡히면 아까 제가 풀어드린 것처럼 한 방에 딱 되는 거지. 이건 이렇게 공부하는 것만 해도 훌륭하지만 시험장 가서 이렇게 풀기에는 좀 아깝잖아요.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다시 이 문제로 제 T계정 그린 걸로 돌아오면 자 이거의 10분의 1 없어지고 이거의 10분의 1 같이 없어지는 겁니다. 대변, 차변의 평가 이익과 매도 가능 증권 없어져야 돼. 10분의 1씩. 만약에 다 팔았으면 당연히 600하고 100이 없어지는 거지. 600하고 100이 없어집니다. 됐죠? 자, 단기 매매 증권까지 비교해서 설명드렸으니까 이 정도면 됐으리라 믿고 넘어갑니다. 하나 더 이슈. 여기 끝이네. 이 끝인데 이게 백출이야. 따끈따끈한 문제야. 따끈따끈한 문제입니다. 똑같은 문제네? 23년 처분 손익을 물어봤어. 107회. 진짜 최근 거. 이제 한 달은 아니고 이제 지금이 5월 달로 바뀌었으니까 4월에 본 거잖아요. 한 달 가까이 되지. 3주 지났어요. 따끈따끈한 문제야. 근데 이 문제도 처분 손익을 물어봤는데 매도 가능 증권의 처분 손익이야. 그럼 이제 확실히 알면은 결국 뭐만 비교하면 된다? 처분 금액과 취득원가만 비교하면 된다. 그럼 3월 달에 취득했어. 주당 7,000원. 그 평가했네? 결론적으로 알고 있다면 평가는 안 봐도 돼야. 문제도 똑같은데? 진짜 거의 같은데? 1000주 중에 100주야. 그리고 평가이익이 아까는 200인데 아까는 100인데 지금 200이네. 근데 불필요 없었죠. 아까는 2월이고 지금은 3월이야. 뭐야? 앞에 문제랑 진짜 똑같네. 조금만 다르네. 자, 그다음에 여기 6,000원씩 처분했다. 그럼 답만 구하려면 딴 거 불필요 없고 자, 100주 곱하기 갭액이 처분 금액은 주당 6,000원. 마이너스 원가는 주당 7,000원. 또 손해봤네. 요즘 주식시장이 안 좋아서 그런가 봐. 그럼 주당 1,000원씩 손해봤잖아요. 주당 1,000원에 100주면 10만원이지. 답만 구하려면 처분 손실 10만원. 끝났네. 요거 끝. 알고 보면 정말 쉬운 거잖아요. 굳이 여기 해설에 친절하게 돼 있네. 날짜별로 회계 처리할 필요 있냐? 없죠. 뭐하러 해? 할 필요 없는 거지. 그죠? 물론 다 돼 있으니까 이제 해설 참조하시고요. 자, T계정. 그럼 처음에 취득할 때는 매도 가능 증권이 원가가 주당 7,000원씩이니까 700만 원이었고 기말에는 매도 가능 증권이 자 보세요. 1000주를 공정가치로 평가했는데 평가이익이래. 평가이익이 200이 때. 평가이익이 200이 때. 그러면 결국은 900이 되었다는 얘기죠. 900이 되어서 200이 오른 거지. 그죠? 그래서 간접적으로 장부 금액의 평가 손익을 가감하면 그 반대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잖아요. 결국 700이지. 그럼 최초에 얼마 주고 샀는지를 항상 장부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이론 강의 시간에 예제를 들어서 설명했고 좀 전에도 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팔았어. 그러면은 매도 가능 증권하고 평가 이익을 이렇게 없애주는데 중요한 건 1000주 중에 100주니까 10분의 1만. 그래서 분계로 표시하면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90만 원 나왔죠. 900의 10%. 그리고 중요한 건 평가 이익이 없어지잖아요. 200의 10% 20만 원. 그리고 현금으로 받은 게 6,000원씩이니까 60만 원. 그래서 처분 손실이 10만 원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분계로 안 풀어도 이제 확실히 알기만 하면 진짜 이거 계산하는데 몇 초 걸리겠어요? 자, 문제에서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익 물어봤네. 그럼 처분 손익은 처분가 마이너스 장부가야.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다면 처분가 마이너스 원가.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다면 얼마에 취득했다 체크하고 얼마에 처분했다 체크하면 계산하면 한 3초 컷이지. 이 분계 3초 안에 할 수 있을래나? 안 될걸요. 이거 확실히 알고 있어도 뭐 이거 분계 생각하면 적어도 10초 20초 걸리죠. 근데 이건 문제 읽는 시간 빼고 계산하는 거 이거 3초도 안 걸려. 1초면 되지 뭐. 1,000원씩 손해봤네. 100주야 10만원 손실. 이거 뭐 1초면 되지 뭐. 그죠? 넉넉하게 합시다. 3초 컷. 근데 이거 분계는 아무리 빨리 해도 3초에 안 될걸요. 뭐 눈으로 보는 시간도 3초 걸리겠다. 그죠? 이런 문제 쉬운 건 아니다. 그러나 지금 과정 설명드렸다시피 진짜 하나만 딱 정확히 개념만 정리하면 이런 문제는 정말 쉬운 문제입니다. 됐죠? 자, 쉬운 문제 아니지만 쉽게 풀 수 있는. 저랑 공부하면 쉬워지는 거지. 재밌죠? 시험 잘 보세요. 합격하시고 합격 후기도 남겨주시면 땡큐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투자 자산 중에는 사실 포인트가 매도 가능 증권이에요.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마치고 다음 시간은 유형 자산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혹시 교재에 있는 분들 유형 자산편 미리 한번 째려보시고 예습도 하시면 더 좋겠고요. 제 교재 없는 분들은 각자 가지고 있는 교재를 활용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투자 자산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제발. 수고하셨습니다.